안녕하세요. 가족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우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면서 제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긴 세월을 원망과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너무도 쉬웠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투성인 제 마음을 치유해 준 것도 역시 가족이더라고요. 지금 전 가족 때문에 산다는 말처럼 정말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저희 가족들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전 참으로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 7살 때까지 고모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호적에도 고모 밑으로 들어가 있었고, 집안 어른들도 고모께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셨어요. 하지만 고모는 친엄마라고 하기엔 저를 너무나 미워하셨습니다. 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친엄마로 믿었던 고모가 절 싫어하는 걸 어렴풋하게 느낄 정도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동생들한테만 과자 주고 예쁜 옷 사줘요? 나도 과자 먹고 싶어요. 넌 어린애가 누굴 닮아서 식탐이 많니? 아휴,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그때 고모에겐 저 말고도 2딸이 있었는데 고모는 딸들과 절 대놓고 차별하며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 왜 저만 차별을 당하는 줄 몰랐지만 제가 7살 되던 해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 내 딸 좀 그만 귀찮게 해라. 넌 염치도 없니? 재워주고 먹여주면 그걸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요?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엄마잖아요. 어휴, 답답이. 아직도 모르겠어? 쟤 네 엄마가 아니고 고모야, 고모. 그러니까 그만 귀찮게 하란 말이다. 전 할머니 말씀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절 볼 때마다 은근슬쩍 밀치고 꼬집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였고 더 큰 아픔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래, 네가 왜 내 딸이니? 미안한데 나한테 자식은 우리 딸들 둘뿐이거든. 너 때문에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정말. 엄마,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고아원에 주고 오자니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이라 걷어 키우려고 했더니만 집안에 이렇게 분란만 만드는구나.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내 아들이 그렇게 간 것도 속상한데 우리가 너 같은 짐덩이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겠니? 사정을 알고 보니 저희 친엄만 절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제가 4살쯤 됐을 무렵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전 어쩔 수 없이 고모를 엄마로 알고 지내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들 며느리 잡아먹은 원수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넌 내 아들 잡아먹은 원흉이다. 원흉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도 참 매정하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7살 된 손녀에게 그런 악담을 쏟아낼 리가 없으니까요. 전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온갖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고모는 제가 눈치를 보는 걸 알자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본인 딸들과 절 차별했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나 외딴 섬처럼 외롭게 지내야 했죠. 고모와 할머니들에게 차별받고 자란 일화는 너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서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 고모는 2딸과 어디 좋은 곳을 갔다 왔는지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비싼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전 평소처럼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고모가 집으로 들어왔고 고모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툭 던져놓고 다른 볼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쯤 거실에서 한창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모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여기 가방에 또 내 지갑 어디 갔어? 내 지갑.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대체 누가 만진 거야? 고모는 한참 가방을 뒤지며 지갑을 찾다가 이내 옆에 앉아있던 절 무섭게 째려봤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절 추궁했죠. 너 지금이라도 내 지갑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게. 네가 손댔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져와. 네? 아니에요, 고모. 전 그 안에 지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저 아니에요. 네가 오늘 제대로 혼쭐이 나봐야 바른 대로 말하지? 당장 회초리 가져와. 오늘 아주 회초리 다 부러질 때까지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전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어요.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모에게 한참을 혼나고 있는데 그 순간 고모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고모의 손을 막았어요. 저희 고모부는 그래도 고모처럼 절 혼내거나 차별하진 않았거든요. 아니 무슨 일인데 아직 어린이를 그렇게 무섭게 혼내고 그래? 제발 말로 해, 말로.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 얘가 내 지갑에 손을 댔다고. 그래 놓곤 뻔뻔하게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잖아. 뭐? 지금 당신 지갑을 찾는 거야?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 지갑 아까 장인어른한테 드리고 왔잖아. 장인어른은 어디 가셔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오셨다고 해서 당신이 지갑 통째로 드린 거 기억 안 나? 고모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이었고 전 서러움이 커져 더 크게 울었습니다. 뚝 안 그쳐? 그러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어야지. 넌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 진짜 웃기는 애야. 하지만 고모는 오히려 제게 더 화를 내며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만 억울하게 혼나고 그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고모부가 제게 미안하다며 용돈을 조금 주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할머니에게 도로 뺏기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전 언젠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중학교 입학을 얼마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어제치더니 제 손을 아프게 끌어당겼습니다. 아,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손 좀 놓고 말씀하세요. 절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잔말 말고 따라와. 너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 배울 만큼 다 배웠다. 나도 네 고모도 할 만큼 했어. 그때 전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절 고아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에 힘을 주고 곧장 할머니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 저 고아원 보내시려는 거 아니죠? 저 고아원 가기 싫어요. 고모랑 할머니랑 살래요. 저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집에서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날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하고 우리 집안은 악연이다. 악연이야. 전 악을 쓰며 버텼지만 할머니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절 끌고 결국엔 고아원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절 고아원 담장 안으로 떠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저만 두고 가면 안 돼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전 담장을 붙잡고 그저 울기만 했죠. 그 순간 전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현수가, 이분은 여기 희망의 집 원장님이셔. 난 앞으로 현숙을 담당할 선생님이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참고로 난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을 제일 싫어한단다.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불행 중 다행히 고아원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죠.
전 고모와 할머니의 차별 속에서 자라다 오히려 제게 차갑도록 무관심한 고아원 생활이 좋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 많은 아이가 있었지만 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전 어떤 양부모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죠. 19살 때까지 고아원에 지내며 전 제 방식대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든 최대한 튀지 않고 아무와도 깊게 얽히지 않고 제 존재를 숨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괜한 시비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퇴소한 전 곧장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고아원에서 직업교육으로 여러 자격증 공부를 시켜주셔서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다면 직장 동료들과 전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숙 씨 거기 있었어요? 하도 조용해서 옆에 있는지도 몰랐네. 현숙 씨 인기척 좀 하고 다녀요. 맨날 유령처럼 조용히 다니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대답도 좀 크게 하고요. 아주 현숙 씨 목소리 까먹겠네. 아, 죄송합니다. 전 뒤따라갈게요. 먼저 이동하세요. 전 직장에서 유령이라고 불리며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존재감 없는 제 곁에 함께 머물러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늘 동료들과 두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제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실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요. 현숙 씨,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퀴즈요? 뭔데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혹시 달개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남편이 던진 농담은 정말 소소한 거였지만 그런 농담이 익숙하지 않은 전 한참이나 무척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달개 아내요? 닭의 아내라 그럼 암탉 아니에요? 아닌가? 현숙 씨 정말 진지하시네요. 정답은 닥쳐예요.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닥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그런 말장난이 다 있어요. 전 그날 정말 오랜만에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저런 아재 개그가 뭐 재미냐고 하겠지만 저에겐 정말 처음 듣는 유머였거든요. 남편 이렇게 늘 저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종일 아무 말이 없어도 재미 없게 굴어도 남편은 한결같이 제 옆에서 행복을 줬어요. 언제 한 번은 어린이날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선물이라며 알록달록한 상자를 내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오늘 무슨 기념일도 아니잖아.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중요한 기념일인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남편은 뜬금없이 제게 어린이날이라며 과자 선물 세트와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더라고요. 전 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대체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 감동적인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당신 살면서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며. 그래서 아주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어.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들의 모든 기념일은 내가 챙겨주고 싶어.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내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주고 싶어. 정말 고마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나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은 처음 받아봐.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할 만큼 너무 기뻐. 무엇보다 오빠라는 사람이 내겐 가장 큰 선물이야.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선물이자 가족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때까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힘든 날들이 결국 남편에게로 이어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이젠 그 시간마저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가족도 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절 시댁 식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우리 아들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며느리로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겠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게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따라 매사에 절 타박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새언니, 시간 나면 조카들 엄마 집에 자주 보내요. 애들도 제대로 된 어른한테 예의 범죄를 좀 배워야죠. 새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가정교육도 배워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시누인 제게 고아원에서 자란 걸 트집 잡아 마치 제 인생 전체를 폄하하듯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기려 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이 가시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골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더 괘씸했습니다. 전 둘째까지 낳고 직장일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제가 전업주부가 되자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죠. 어머니,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민은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두 사람 다 똑똑히 들어요. 이 사람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났으면 잘났지 부족한 거 하나 없다고요. 우리 집안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두 사람이 더 못 배워먹은 사람 같아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언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 등 뒤에 숨어 있으니 남편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혹독한 시집살이 하면서도 가끔은 웃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애들한테도 항상 엄마를 먼저 존중하라며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얘들아, 잘 들어. 너흰 세상 누구보다 네 엄마를 먼저 존중해야 돼. 너희 엄만 너희를 낳고 기른 사람이자 이 집안의 소중한 존재거든.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애들이 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았을까 싶어. 우리 애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저는 제가 누리는 모든 행복이 다 남편 덕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2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날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듣고 시누이 속옷 빨래까지 했지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저녁이면 그 모든 서러움도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다가 결혼한 지 12년쯤 지나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쯤 시부모님도 시골로 낙향하셨고 시누이도 훨씬 전에 시집을 갔거든요. 드디어 40대 중반에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였죠. 나 정말 기뻐, 여보. 이제야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거잖아. 이제야 신혼생활하는 기분도 나고 우리 애들도 각자 방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진작에 분가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지? 당신 시댁살이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우리 집 식구들 수발드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훨씬 더 많이 도울게. 남편도 저희 네 식구만의 집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사를 하고 남편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서둘렀습니다. 그건 바로 놀랍게도 종신보험을 드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보험이야? 그것도 보험료가 20만 원씩 나가는 비싼 보험이잖아. 우리 아직 젊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들 필요가 있을까? 혹시 모르잖아. 이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는 나뿐인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잖아. 이거 보험금이 1억이나 나온대. 난 1억이든 10억이든 받을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아무래도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저희 부부도 나이를 먹어가니 남편이 걱정이 많아진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보험뿐 아니라 적금이며 예금이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도 50대가 되었죠. 아이들은 곧 성년을 앞두고 있었고 그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화롭던 일상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뜨거운 물 좀 줄 수 있을까?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려서 못 살겠어. 당신 또 오바이트 했어? 아우, 요즘 자꾸 왜 그러지? 아침 식사도 안 했는데 자꾸 그러네. 남편은 어느 날부터 속이 울렁거린다며 종종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아침마다 피곤해하며 잠에서 깨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생을 지각을 모르던 사람인데 그 무렵엔 자꾸 늦잠을 자서 꽤 자주 지각을 하곤 했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인사고과도 바닥을 기어다닐 만큼 형편없었죠. 여보, 나 사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어. 근래 들어 대표님께 여러 번 지적까지 당하고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거든. 이럴 때 회식이라도 쫓아가서 대표님 비위를 맞췄어야 했는데 요즘 술만 마실 위가 아파서 다음날 생활이 아예 불가능이잖아. 남편은 결국 50대 초반의 나이에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었는데 애들 등록금이며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여보, 차라리 나도 일을 구해볼까?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컸잖아. 당신 혼자 내 식구 생활비를 책임지느라 몸이 계속 아픈 거 아닐까 걱정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가 힘든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간둔 이후에도 혼자 일용직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어요. 처음엔 진통제 몇 알 먹으면 금방 괜찮아졌는데 갈수록 약도 잘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병원 가보자. 당신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돼.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우리 애들도 잘 지내지. 나랑 내일은 꼭 병원에 가는 거야? 어? 고집 부리지 말고. 알겠어. 병원 가볼게. 근데 내일은 공사일 잡힌 게 있어. 그 일만 마무리되면 바로 병원에 가볼게. 하지만 남편은 결국 공사 현장에서 피까지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급하게 병원에 이송된 남편의 병명은 충격스럽게도 위암 말기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병이 왜 우리 남편에게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 어느새 병원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남편의 얼굴을 오랜만에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여보, 백원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우리 집에 가야지. 당신 내가 옆자리에 없으면 잘 자다가도 금방 깨곤 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졸려? 당신은 몰랐겠지만 사실 나도 당신 없으면 한숨도 못 자. 우리 20년도 넘게 살면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졌나 보다. 내 말은 그러니까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거야. 당신 없으면 이 박현숙이도 살아야 할 이유를 잃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꼭 낫자. 그 무서운 병 꼭 치료하자. 당신 할 수 있지? 언제나처럼 난 당신을 믿어. 남편은 깊이 잠이 들어서도 절 찾듯이 연신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손을 평소 때보다 더 꽉 잡았습니다. 그건 절대로 남편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억지였습니다. 남편의 발병 소식은 저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충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님 병원에 뛰어오시자마자 제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이 왜, 대체 내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가진 것 없는 너까지 걷어먹이며 열심히 산 잘못밖에 없는데 왜 내 아들이 아파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인가 봐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까지 제 원망을 하셨고 전 정말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애석하게도 남편은 제대로 된 투병 생활도 못 해보고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어. 치료도 더 해보고 수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랬어?
아니면 너무 아파서 빨리 가버리고 싶었어?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황급하게 가. 그때 저희 큰애 나이가 19살이었고 작은 애가 17살이었어요. 아이들도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저 20살 되면 아빠랑 소주도 한잔하고 남자들끼리 여행도 가보기로 했는데 이제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너무 허전하고 힘들어요.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 겨우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 아빠가 우리 곁에 늘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하자. 라고 다독였지만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간 남편이 불쌍했고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급하게 가는 순간까지 제 걱정을 했는지 유품으로 보험 증서와 긴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갔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끝까지 당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에게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서 미안한 마음뿐이야. 현수가 내 아내, 내 사랑, 내 일생에 너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이 없어. 내가 당신만큼 사랑한 사람이 또 없고 비록 내가 아이들을 남겨두고 당신 곁을 떠나지만 내가 언제나 당신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난 하늘에서도 오직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당신은 아주 천천히 즐기다가 다 늙어서 날 만나러 와줘. 꼬부랑 할머니가 된 당신도 정말 예쁠 거야. 사랑한다, 박현수. 우리 아이들 부탁할게. 미안해. 남편이 무리해가면서도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던 종신보험은 1억이 조금 못 되는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가버린 것 같아 마음 같아선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전 비통한 심정으로 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와서 제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이럴 줄 알았어.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니까 결국 내 아들마저 데려간 거야. 박복한 팔자 어디 가나 했더니만 기어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시어머니는 분노에 사로잡혀 조문객들이 많은 와중에도 제 머리채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시어머니를 막아준 게 바로 제 큰아들이었어요. 아직 꼬마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남편을 대신해 절 보호해주더군요. 진짜 왜 이러세요, 할머니? 이러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겠냐고요. 엄마는 아빠가 평생 존중하고 아끼던 사람이에요. 아빠가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큰아들에 이어 작은아들까지 합세해 기어이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빈소에서 쫓겨나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 내 아들 보험금 다 가져갔다며? 그 돈을 왜 네가 다 가져가? 그 돈 우리 아들 목숨값인데 받으려면 우리랑 절반씩 나눠야지. 어떻게 그걸 홀라당 가져가냐고. 시댁 식구들이 기어이 보험금 얘기까지 꺼내며 남편 가는 길에 회방을 놓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20년간 쌓아두었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어머님, 요즘 시댁의 형편이 안 좋으시다더니 여기까지 와서 돈 얘기를 하세요? 그이가 이거라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평생 저보고 박복하다고 하셨죠? 진짜 박복한 건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 제대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시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편히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꼴을 보고 제일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들 얼굴 좀 보세요. 제발 사진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시어머님은 그제야
빈소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신 모양입니다. 그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그제 어머님은 바닥에 엎어져 진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원준아, 너희 엄마가 원망스럽냐? 네가 그렇게 좋다는 며느리를 평생 괴롭힌 엄마가 원망스러워? 그래서 아예 엄마 곁을 떠나버린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어.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다. 너 그거 알고도 엄마를 미워할 거야? 사진 속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께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전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절연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발인 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그동안 욕봤다. 이제 우리 학연으로 엮이지 말고 각자 인생을 살자꾸나. 나같이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말고 너도 이젠 자유롭게 살아. 어머님, 마지막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 어머님이 미운 순간도 많았지만 더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어머님은 사랑하는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절 참 아프게 했던 악연 하나가 절 떠나갔습니다. 전 다시 힘을 내 일상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비나 교재값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으니까요. 전 남편이 주고 간 보험금의 일부를 큰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다행히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학기 장학금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을 거야. 이걸로 등록금에 보태고 나머지 너 교재값 해. 하지만 큰아들은 그 돈을 받지 않고 제게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괜찮아요. 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병행할 생각이에요. 이 돈은 엄마 생활비로 쓰세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주는 돈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지금 너 엄마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야? 이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난 내 아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리고 공부하라고 대학까지 보내놨더니만 등록금 버느라 시간을 버리겠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생활하라고 허락했니? 넌 네 엄마가 우스운 거야? 전 그때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호통을 쳤네요. 누군간 알아서 등록금을 벌겠다는데 기특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전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 아이들마저 제 의견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살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미리 상의 드렸어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화 푸세요. 이날은 다행히 큰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먼저 사과해 주었지만 둘째 녀석도 금방 대학에 갈 거고 제가 엄마로서 자리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곧바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았어요. 제가 경제권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결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군데 식당과 청소업체 전화를 돌렸지만 제 마음에 드는 곳이 영 없더라고요. 아이, 우리는요, 사대보험은 당연히 없고 급여가 최저가 아닙니다. 그 대신 식사를 잘 챙겨드려요. 그래도 일하시겠어요? 도중에 도망가면 월급 안 드립니다. 전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업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급여도 복지도 근무 환경도 모두 사장님 손에 달렸으니까요. 그렇게 10군데도 넘게 전화를 돌리다 어느 한정식 집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장님 목소리도 좋으셨고 처음부터 배려해 주시는 게 많았거든요. 박현숙 씨라고 하셨죠? 그러면 일단 저희 가게로 오셔서 얼굴 보고 말씀 나눌까요? 일하시기 전에 가게 분위기도 보시고 인사도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전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한정식 집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 식당 일은 처음이라 긴장도 됐지만 뭐든 해내고 싶은 욕심도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인사드렸던 박현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원래 저희 어머님이 사장님이신데 지금 병원에 가셨다 돌아오는 중이시거든요. 일단 저희끼리 이야기 나눠요. 식당엔 젊은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젊은 사장님은 많이 봐야 4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식당은 점심시간을 지났을 무렵이라 조금 한산해 보였지만 워낙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가게 벽면 여기저기에 유명인들 사인이 걸려 있었어요. 보니까 여사님 인상도 좋으시고 일 잘하실 것 같네요.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네, 전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젊은 사장님과의 대화는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긴장한 걸 알고 적당히 농담도 건네주시며 근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날 노 사장님은 뵙지 못했지만 젊은 사장님과 이야기가 잘 끝나서 전 그 다음 주부터 한정식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을 해서 정신없이 일을 배우고 손님을 치르다 보니 금방 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식당 일은 처음이라 반나절만 일해도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날도 볼일을 보고 오후에 가게로 들어오신 노 사장님은 제게 시원한 식혜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첫 근무라고 하셨죠? 아무래도 큰 한정식 집이라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원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편이니 서로 힘든 일 있으면 터놓고 얘기하며 지내봐요. 노 사장님은 아주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직원 한 명 한 명을 격려하시며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더군요. 전 이곳에서 오래도록 일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숨 돌리고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화장실은 식당 맨 안쪽에 있었는데 화장실로 가려면 긴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지나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화장실 벽에 어떤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수막이야? 사람을 찾습니다. 1974년 박현수? 이게 뭐야? 현수막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엄마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도 프린트되어 있었고요.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초면이었지만 이름이 저와 똑같길래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젊은 사장님께 현수막에 대해 물었어요. 사장님, 이 현수막은 뭐예요? 1974년생 박현숙 씨를 찾는다고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아, 여사님과 이름이 똑같네요. 조금 놀라셨겠어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가 평생 간절히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요? 사실 저도 1974년생이라 더 놀랐네요. 저와 생년월일과 이름이 똑같은 분을 찾고 계신다니 그거 정말 신기하네요. 그때까지도 전 그게 설마 저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만 절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익히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그 현수막에 자꾸 시선이 가서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게 되었어요. 젊은 사장님도 그게 조금 이상했는지 노 사장님께 말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노 사장님은 급하게 뛰어오셔서 제게 물으셨어요.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그래, 고향은 어디예요? 그게 부모님 어릴 적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고향은 안산이에요. 고향이 안산이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세상에나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맞아요? 혹시 그럼 돌아가셨다는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 사장님은 제 고향을 들으시곤 깜짝 놀라시며 재차 묻고 또 물으셨어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은 박자 경환이시고 어머님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놀라세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진짜로 그 이름이 맞아요? 그러면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돼요? 노 사장님은 드시고 있는 커피까지 떨어뜨리며 제 손을 덥석 붙잡으셨어요. 할머님 성함은 안짝
귀숙이라고 기억해요.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엔 그러네요. 네가 진짜 현숙이가 맞아? 내가 그렇게나 찾던 현숙이가 맞는 거야? 노 사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시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제 친어머님은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노 사장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젊은 사장님도 어리둥절해서 그런 사장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박 여사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찾던 그 따님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노 사장님은 오래전 헤어진 따님을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노 사장님은 저와 젊은 사장님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제게 매달리셨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봤어요? 직접 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어릴 적에 할머니와 고모에게 들었어요. 절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 사장님이 갑자기 온몸을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시더니 식당이 떠나갈 듯 오열을 하시는데 전 그때까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현수가, 예미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하시며 한참을 절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사장님, 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노 사장님께 묻자 이내 정신을 차린 사장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신 후 제가 몰랐었던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전 그 비밀을 듣고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주저앉고 말았죠. 넌 내 딸이 맞아. 확실히 내 딸이 맞다. 네 할머니와 고모라는 작자들이 널 속인 거야. 내가 정말 널 오랜 시간 찾아 헤맸어. 갓난아이였던 널 두고 나올 때 출생신고도 못하고 나와서 그동안 널 찾느라고 정말 내 방방곡곡을 헤맸다. 혹시 호적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다르게 올라갔을까봐 가준수를 다 써가면서 찾아 헤맸는데 그래도 널 찾을 수가 없었어. 노 사장님, 그러니까 제 어머니라는 분이 해주신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네 아빠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만삭인 날 두고 날마다 바람을 피우고 집에 아주 여자까지 끌어들였다. 나도 너만 생각하며 참으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못된 네 할머니와 고모가 이때다 싶어서 날 내쫓으려고 했어. 난 결국 널 낳자마자 피덩인 널 두고 쫓겨나다시피 이혼하고 말았지. 제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람과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절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떠나고 만 거였습니다. 그때 전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고 어머니가 나중에 절 찾으려 했을 때 제대로 된 이름도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했던 거죠. 시댁에 널 두고 돌아서는데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 그래도 나만 없으면 네가 사랑받고 살겠지 싶어서 억지로 발걸음을 떼었단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 죄책감과 그리움은 날마다 더 커져만 갔어. 밤마다 널 떠올리며 울었고 네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 미칠 것 같았다. 혹시라도 날 원망할까 봐 걱정도 많았어. 그래도 언젠가 꼭 다시 만나리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했단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널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제야 전 고난의 연속이었던 제 어린 시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머니와 고모가 절 미워했던 것도 아버지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던 것도 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던 거죠. 어머니 시댁에서 쫓겨난 후
혼자 여러 식당 일을 전전하며 고생하다가 8년 뒤에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젊은 사장님이셨던 거죠. 재혼해서 선숙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난 널 잊어본 적이 없어. 네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매일같이 네 걱정을 했단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어머니가 절 찾을 수 없던 이유가 있어요. 전 사실 할머니와 고모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버려졌거든요. 고아원에 간 이후로는 그 집 사람들과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고요. 지금은 뭐 살아계시는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나가신 이후에 그 집 식구들 모든 하풀인 제 몫이었어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닌 어릴 적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 크게 분개하셨습니다. 그 몹쓸 인간들이 너한테마저 그런 짓거리를 했구나. 지금이라도 내 눈에 띄면 요절을 내버리고 싶은데 아마 그 인간들은 하늘에 가서도 지옥행 열차를 탔을 거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타들어가고 있을 거야. 이제 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계신 줄도 몰랐던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여동생까지도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현수가. 아참, 이 사진 받아라. 이 사진이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너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야. 난 이 사진 하나로 그 긴 세월을 버티고 살았어. 네가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일이 꼭 다 내 잘못인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널 두고 나와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전 무려 52년의 세월을 건너 기억 저편에 있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만난 어머니와 전 식당에 손님들이 오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엄마, 그리고 언니, 이제 그만 들어오시고 남은 이야기는 집으로 가셔서 얘기 나눌까요? 가게 정리 제가 하고 갈게요. 두 분은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 실컷 나누세요. 젊은 사장님, 그러니까 제 이부 동생은 어머니와 절 배려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날 전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나중에 저녁엔 동생까지 합세해서 지난 세월을 나눴죠. 언니, 엄마가 언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하고 오래도록 찾아 헤매셨어요. 언니가 고아원에 간 것도 모른 채 정말 온 대한민국을 다 뒤졌다니까요.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다는 것도, 절 찾고 계셨다는 것도요. 만약 제가 식당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니다. 현수가 아니야. 운명의 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야. 네가 내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난 언젠가 널 찾아내고야 말았을 거야. 그게 엄마고 그게 가족이니까. 그때 벌써 80대였던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눈빛이 강렬하게 빛나셨어요. 어머니가 제게 소개해 주신 가족은 동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멋지고 근사하신 남편분이 계셨거든요. 자네가 바로 현숙인가? 고맙네. 참 고마워. 우리 안 사람이 자네를 찾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뻔했어.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새아버진 다행히 절 따뜻하게 받아주시며 꼭 친딸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절 어찌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던지 꼭 제 친아버지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전 깜짝 선물처럼 만난 가족들과 정을 나누며 아주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듬뿍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처음 어머니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도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절 이해해주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이신 거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만나서 반갑다, 우리 손주들. 사진으로 봤던 우리 사위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듬직한 손주들이 있을 줄이야. 우리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등록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받지 않겠다고 몇 번 거절했지만 어머니 의지가 완강하셨거든요.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런 것도 못 해주겠니? 그리고 네 새아버지가 꼭 직접 납부하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동안 못 준 용돈 한꺼번에 준다고 생각해줘.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해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 아주 늦었지만 이제라도 못다한 것들 다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부디 받아주렴. 어머니가 주신 사랑은 이미 너무 큰걸요. 감사해 어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제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아니 애초에 절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신기한 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전 무려 50년 만에 제 친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어릴 적부터 있는 줄도 몰랐던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그 긴 세월 동안의 상처가 한순간에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제겐 정말 큰 힘이 되었죠. 전 지금 부모님 집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집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응석바지 아이처럼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비록 저희 가족들 오랜 세월 서로를 모른 채 흩어져 살았지만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네요. 우리 가족들 앞으로도 서로에게 제일 큰 힘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도 채널에 올라오면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들으려고요. 부끄럽지만 부디 재미있는 사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